23년도 부동산 전망은 틀린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다. 오릅니다. 9번 맞추고 한 번 틀리면은 가요. 내려갑니다. 9번 틀리고 한 번 맞추면 스타가 돼요. 그 누구도 1월 달에 이런 얘기 꺼내지 않았어요. 6억 2천이 몇 달 상간에 올라버렸어요. 1월, 2월 달에 빨리 사라고 얘기한 것들이 상승 요인이 있고 하락 요인이 있는데 대바닥 근처에서는 날고기는 선수분들도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부동산을 몰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저금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게 정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괜히 이번에 전세 싸다고 들어왔다가 봉변당합니다. 일단 삐죽고 올라온 거 이런 거 조심하실 필요가. 아직 못 가고 있다? 기다리시면 돼요. 데드캣 바운스는요 부동산이 아니라 금리가 될 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금리가 아니라 저는 유동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씩 모인 거야 여기에. 할 일 없어.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오늘 오프라인 세미나 하는 날인데 아까 우리 몇 년간 댓글로 만나 뵙던 우리 구독자분도 만나 뵙고 서뮤일님 네 만나 뵙고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 오프라인 세미나가 지금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어요. 먼저 올려드린 것들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근데 이제 올려드린 오프라인 강의는 아마 그 유료 강의보다는 훨씬 나은 무료 강의가 아닌가 싶고, 뭐 꺼내드릴 건 많이 있는데 다만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료면 사람들이 그 무료의 수준으로 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무료로 가고요. 이게 언제 유료화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뭐 강의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벌어볼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강의가 많더라고요, 유료 강의들이. 그래서 이 먼저 올려드린 것들은 초보자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부자병법의 어떤 약간 불만이 뭐가 있냐면은 너무 내용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이렇게 초보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신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수와 초보자분들이 한번 보시면 도움될 만한 콘텐츠가 한 11월 달부터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초보자분들만 만족시킬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난이도는 넘나들긴 하겠습니다만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것도.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네, 하반기 대응 전략인데 주택시장에 요새 이제 상승 요인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어요.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현재 어떤 게 조금 더 힘이 강하죠? 합계의 힘을 합쳐본다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승 요인이 훨씬 더 강합니다.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올해 많이 반등한 부동산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지금 거의 이제 팽팽한 상황이고요. 올해 좀 적게 오른 부동산들이 있어요. 거기는 하락 요인보다는 확실히 상승 요인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전망에 드렸던 것처럼 올 상반기에 V자 반등 나올 부동산이 있고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 오를 부동산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늦게 오르는 부동산을 안 오를 거라고 단정 짓고 그냥 팔아버리는 또 우를 범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흐름이 다 동시에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르든 떨어지든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빠질 때는 뭐가 먼저 빠졌죠? 강남.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랬더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늦게 빠지는 거다 했더니만 용산구랑 서초구가 뒤늦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올 초에 바닥을 찍었던 시세가 좀 그리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아무튼 지금 현황 진단과 더불어서 내년도와 올 하반기에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현황 진단을 좀 많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23년도 부동산 전망을 틀린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다. 굉장히 많은 그 구독자와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생겨났고 그 분들의 23년도 부동산 전망이 작년도에 했던 말을 보니 과간이더라.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교수님을 비롯해서 금리가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오를 일은 없다.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한 20년이나 15년 후에 집을 사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부터 제일 위험한 부동산은 올해 서울이 제일 많이 빠질 거다. 서울이 더 위험하게, 지방보다 더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전망을 비롯해서 어제 나온 영상에는 가짜 강세장이 끝나간다. 올해 이 10달 동안 오른 이게 다 가짜다. 이제부터는 진짜가 온다.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전망을 10번 한다고 했을 때 오릅니다 9번 맞추고 한 번 틀리면은 가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9번 틀리고 한 번 맞추면 스타가 돼요. 이게 전문가 시장의 바닥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한 번 꼭 맞게 돼 있고 그때 붕 뜹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시장론자나 상승론자가 다 틀렸고 이 하락론자분들이 맞추면서 상한까지 친 거죠. 작년도에. 근데 지금 이 꼴을 딱 보니 그게 얻어 걸렸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이거는 틀려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이건 너무 좀 심하게 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조회수가 이거 140만 뷰예요. 집값이 언제 찐바닥인 걸 알려줄게 했는데 금리가 멈추는 것도 안 되고 약간 빠지는 것도 안 되고 다 빠진 후에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건 15년이나 10년 후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지 말라는 소리죠, 이제. 이거를 140만이 보고 좋아요 누르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폭락론의 허우적대에는 가장을 한 3명 구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아내분이 폭락에 빠지는 거랑 이 가장이 빠지는 게 달라요. 예, 진짜 이거는 온 집안 식구가 다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옳은다 생각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탕은 긍정 위에 서서 우리가 비판도 하는 것이고 부정은 논할 수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사고 방식인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한 분들 오늘 3명을 꼭 구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3년도 부동산 전망은요, 말 그대로 22년도는 시작이 불가했고 추가로 더 빠진다라는 게 23년도의 시장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전망이 다 그거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부정법에서 전망한 게 있죠. 올해 1월 19일 날 라이브 방송이고요. 1시간 24분짜리 방송이고 전혀 상반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얘기했고요. 낙폭과대라는 말을 만들었죠. 많이 빠진 부동산들이 낙폭과대라고 얘기했고 빨리 가자. 내가 볼 땐 지금이 찬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대척점이냐면은 저는 그분들의 방송을 종종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떤 이 확성기 마이크가 굉장히 커요, 지금. 울림이 크기 때문에 그 말에 세뇌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까를 알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움직임과 생각을 내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봅니다. 140만의 뷰가 나오는 영상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 말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의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이게 궁금해서 보는 게 제일 큽니다. 근데 아무튼 정반대 얘기를 할 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누구도 1월 달에 이런 얘기 꺼내지 않았어요. 이게 1월 19일이고 제가 날짜를 얘기하는 이유는 잠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돌아가셔서 통계나 지표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 들어오시면 KB 통계보드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그 주간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있어요. 잠깐 확대해 볼게요. 자, 요 정도 통계는 항상 보시는 게 좋죠. 일단은 제일 중심되는 건 전국보다 서울이 우선이죠. 서울이 제일 먼저 시장에 어떤 시도를 주는 자리니까요. 보게 되면요. 변동률이라고 요 막대 그래프를 보세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의 정점이 언제냐면은 몇 월 며칠로 뜨죠, 지금? 12월 26일. 아니죠. 23년 1월 16일이 서울의 매매가 대바닥입니다. 자, 3일 있다가 우리가 영상을 이제 찍습니다. 1월 19일에 아까 그 뭐 갈아타기 낙폭까지 가라. 자, 3일 텀이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과거를 보이니까 이따가 바닥인 걸 알지. 이게 지금 없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저 시점에서 지금 바닥이다. 지금 갈아타자.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경험과 현장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경험과 현장이고, 세 번째 차이가 있다면은 내가 판단했던 이 위기는, 이거 위기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인공눈과 인공비를 뿌려버린 거죠.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서 말입니다. 그 미국발 금융위기랑 이거는 전혀 다른 위기의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서프라임은 낙폭이 컸다기보다는 각도 자체가 한 30도로 들어왔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끝나는 데까지. 보통 한 6년 내외 걸렸던 거예요. 근데 이번 위기는 작년에 떨어졌던 그 칼날은요. 정말 말 그대로 진입 각도가 이거는 한 60도가 넘는 각도인 거예요. 패턴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는 제일 가까웠던 위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그 서브프라임 때를 자꾸 대입시키는 우를 범한 분들이 지금 뭔가 계속 틀려나가고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두 사람의 전망이 다른 이유는 지금 위기를 바라보는 해석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도 터지고서 6년, 7년 걸렸어. 그래서 2030년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과거의 그 패턴에 딱 대입해 보니까 플러스 6년, 보수적으로 7년 잡으니까 2030년도에 집 사면 된다. 그때까지는 안 사는 게 맞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애초에 이번 위기는 완만하고 길게 끄는 위기가 아니라 짧고 굵게 확실하게 빠졌다가 확실히 반등이 나오는 이런 V자 반등 형태로 봤기 때문에 지금도 아예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얘보다 조금 더 긴 막대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 말고도 우리 저 고덕동의 아르테온 보세요. 18억에서 12억까지 6억이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몇 달 안 걸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얼마까지 빠지면 사야 되는 겁니까? 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거 갖고는 안 된다. 2017년도 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23년도가 더 심각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사이트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시 보면 그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낙폭과대로 갈아타자. 아무튼 최악의 경제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1월 암흑과도 같은 경제 불황기의 신호탄 속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23년 1월이 좋다고 그랬어요. 대중의 생각을 왜 모르겠어요. 다 죽는구나. 하지만 경제적 생존을 위한 부동산 신의 한 수를 찾아보자. 그거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였어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떨어진 시세가 신빙성이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는 6건 거래됐는데 6억이 빠진 거예요. 6명 급한 사람이었어요. 이 6명이 이 몇천 세대 단지에 없었다면은 6억 하락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6명이 없었다면 골 때린 거죠. 그래서 오를 때의 거래량과 떨어질 때의 거래량을 봤을 때 신빙성이 매우 약하다. 일종의 개미털기와 같다. 그리고 과거 위기와 패턴이 같을까? 다르다. 과거 위기는 위기의 시작 전부터 내렸다가 빠졌다가 본전까지 돌아오는데 어떤 아파트는 5년 10개월, 어떤 아파트는 6년 3개월, 얘는 6년 7개월, 얘는 7년 1개월이 시간은 6, 7년이 지났고 본전을 찾았다. 이게 서브프라임 위기 때의 패턴입니다. 그때는 낙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으로 사람들을 마시가게 했다. 근데 이번 위기는 다르다. 뭐가 다르다? 진입 각도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이유까지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V자 반등 얘기한 거예요. V자 반등 나왔습니다. 다른 위기예요. 다른 위기라고. 코인이 완만하게 빠져서 완만히 올랐습니까? 아니면 코스피가 완만히 빠져서 완만히 지금 반등 나왔습니까? 다 이래. 다 이래. 부동산 똑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기도 V자로 나올 겁니다. 이제. 근데 뭐라 그러죠? 이거 장기화될 수 있다. 그게 겁을 줘요. 왜냐면 겁을 줘야지만 광신도들이 따라 붙어요. 너무 속이기 너무 좋은 때예요. 왜냐면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이런 각도로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동산은 무엇이냐? 내가 볼 때는 1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등의 반자도 안 나올 때였어요. 반등이 나올 건데 올 상반기에 반등할 애들이 있다. 걔네들은 주로 보다 일단 많이 빠진 놈들. 일단 많이 하락한 부동산이 무조건 유리한 거다. 그래서 1월 달에 와서 용산 사고 싶어요. 상담 왔어요. 용산 사고 왔어요. 용산 안 돼요. 왜요? 용산 많이 안 빠졌어요. 예산 범위 봐서 강남 어려우면 송파 들어갔다가 먹고서 가세요. 용산은 올 1월 달에는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시국에 만났는데 안 빠진 걸 사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무조건 많이 빠진 거 위주로 추천드렸던 거예요. 상반기에 오를 게 있고 하반기나 내년도에 오를 때도 있다. 그게 이제 지방하고요. 경기 인천 쪽에서도 힘이 약한데 입주 물량까지 좀 많은 지역들은 일단 소화시키기 바빠요. 그래서 서울이 올라가는 건 견눈질로 보고 있어. 인지는 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점이 늦게 찾아오는 거지 걔네가 계속 마냥 쭈그려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 지방하고 경기 인천 외곽권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훨씬 더 안전한 것이고. 그리고 전세도 얘기했죠. 2022년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전세 바닥을 찍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100% 현장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발 세입자 좀 들어봐 주세요. 무릎 꿇고 비던 분들이 이제 다 일어났어. 이것은 통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는 매매가의 변동보다도 전세가 변동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에서 시작된 일이었거든. 아파트 100 중에 95는요. 시차는 다릅니다. 지역별로, 단지별로 다릅니다. 어떤 시차가 있냐? 전세부터 빠졌습니다. 작년에 떨어질 때 매매부터 빠진 다음에 전세가 빠진 아파트 단지는 극히 드뭅니다. 어떤 평균은 8개월 전세부터 빠졌고 일단 매매가 이제 갔어요. 그 전세의 진입각도가 어땠죠? 가파르게 내려갔어요. 전세가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던 것이죠.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선반영 과하게 올랐던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금리도 너무 올라버렸네. 전세 못 들어가겠네 하면서 수요는 다 상실이 되고 말입니다. 메리트는 다 사라지고 전세가 빠른 각도로 이제 수그러들고 그 다음에 빠른 곳들은 한 6개월, 보통 8개월, 늦은 곳들이 1년 있다가 매매가가 똑같은 각도로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등이 나온다면 뭐부터 오르겠습니까? 무조건 전세가 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가 언제 오를까 보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세만 보고 있던 거예요. 전세가 12월 중순에 바닥을 찍은 게 제가 느끼기에 확실해. 그럼 무슨 소리죠 이제? 곧 매매가가 최소한 뭐야? 하락을 멈춘다. 이번 위기의 패턴을 봤을 때 진입각도가 어땠어요? 가파랐으니 하락을 멈추면 납작하게 엎드리는 게 아니라 보다 튀어오를 텐데 각도가 어떻다? 약반등이어도 적지 않을 거다. 그래서 딱 요런 각도죠. 요걸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지금. 딱 요 각도예요. 그 음마아파트는 단지를 이렇게 공개했던 이유는 음마아파트랑 잠시중공 5단지가 이 영상에서 공개된 단지예요. 걔네들은 단지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에서 대표성을 띠는 단지예요. 제일 먼저 빠지고 항상 제일 먼저 살아납니다. 선행하는 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마를 딱 보니 음마는 18억이 바닥이 맞다. 그래서 부자금법 통해서 음마는 2번 추천드렸던 겁니다. 2009년 3월 이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11억 올랐다가 그게 한 8억 정도 박살났던 겁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18억 저점이다. 음마는 바닥을 이미 찍었다. 거의 그렇게 보였습니다.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23년도 보니까 현재까지 복귀를 해보는 거죠. 음마는 26억 3천에서 18억 2천까지 급락을 했다가 24억 4천 실거래가를 찍으면서 6억 2천이 몇 달 상간에 올라버렸습니다. 월에 1억 정도씩 올라버린 겁니다. 이제. 그리고 잠실 에이스도 27억에서 18억 7천으로 너무 심하게 빠진 거죠. 얘도. 그리고 25억 실거래가 떴고 마레프는 과하게 올랐죠. 얘도 19억, 15억, 18억 5천. 아르테온 19억 8천, 12억 8천, 16억 8천으로 요거는 이제 멤버십에도 올렸던 그 아파트 단지예요. 이거 추천했다 그래서 계속 추천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뭐였죠? 1월, 2월 달에 빨리 사라고 얘기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거를 지금 10월 달에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 있다. 그게 허리 가격이라고 또 말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일에 돕기 편한 겁니다. 허리 가격까지 딱 온 애들은 어떻게 된다? 좀 쉬어야 된다.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허리 가격을 아예 관통하고 올라가 버린 애들은 뭐다? 절대 지금 잡으면 안 된다. 냅두고 기다리면 된다. 저런 애들은 이제. 덤비면 안 돼요. 지금 덤비면 안 돼. 그렇다고 또 계속 하염없이 신중하면 어떻게 돼요? 신중함과 망설임의 차이를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 하면은 신중한 거고 어디를 넘으면 망설이는 건지 저는 그 경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 망설였던 분들이 올 초에 정말 그 드물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정말 그 드물게 찾아오는 기회가 대다수가 인지하고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 소중한 기회가 찾아올까요, 과연? 역사를 보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튜브 다 안 봐도 돼요. 썸네일만 보면서 흐름만 체크해도 됩니다. 그래서 폭락론이 활개치는구나. 아직 기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하반기 2023년도 부동산 하반기 현황 정리입니다. 자, 상승 요인이 있고 하락 요인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상승 요인 중에서는 심리적인 요인, 또 고분양가에 적응하는 부분들, 또 미분양 줄고 입주가 줄고 전세는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부분들. 또 하락 요인에서는 일단 많이 오른 애들은 지금 피로감이 확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는 이제 하반기에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이 국제 정세가 너무 불안정한 거. 이렇게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상승 요인 볼게요.
심리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 자, 볼게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도 9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은 주택 가격 전망 지수 110으로 나왔다. 이게 100을 넘으면 뭐다?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4개월 연속으로 100을 넘었고 9월 달의 지수가 110이 나왔어요.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어느 정도는 중요성이 있어요. 그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는. 아무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움츠렸던 부분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또 고분양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도 있었고, 물론 봄보다는 5월, 5월보다는 8월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이제 1월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아파트 단지가 점점점 올해 많았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광명 같은 경우도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전용 84 분양가 최고가가 12억 7천이면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실. 다 저거는 대죽 쓸 거다 얘기했는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투자에서 필요한 덕목 중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적응력.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적응력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때는 뭐 강남의 재건축을 좀 더 싸게 사보려고 막 경매로 하러 다니고, 여기 성수동의 전략 정비는 당시 너무너무 저렴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텐데 그거 막 금매 작biệt하고 다닐 때 경험치가 있는 분들조차도 야, 지금은 아니지 않냐? 왜냐면 그게 2008년도에 터진 서브프라임이 거의 끝날 때가 13년 1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본격적인 상승장은 15년도 얘기하지만은, 16년 얘기하지만은 13년 1월이 대바닥이었어요. 대바닥 중에 대바닥이었어요. 근데 그 대바닥 근처에서는 그 날고기는 선수분들도 야, 지금은 좀 아니지 않냐? 우리가 좀 더 보고 하면 되는 게,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웬만한 꾼들도 그 대바닥 근처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서브프라임 말씀드렸지만 6년이에요. 6년간 못 오른 부동산이 지금부터 오를 거라고 확신을 갖는 것은 되게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간은 말입니다. 집값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시간 아닐까요? 정말 6년, 7년 동안 멘탈을 부여잡고 있는다? 못합니다. 당장 6, 7개월만 계속 빠지기 시작해도 내리빠져도요, 모든 걸 다 우리가 그냥 단정 지어버릴 수가 쉬운 거예요, 그런 법이. 그래서 적응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적응력은 뭐냐면은 바뀌는 상황에 내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막 오르는 시장에서 하면 이렇게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왜 그러냐? 부동산을 몰라서 그러냐? 경험치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세가 2-3년에 한 번 바뀐대요. 예를 들면 그것도 요만큼 바뀐대요. 그 시세 변화에 적응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적응 다 합니다. 시간도 충분했고 폭도 적으면 그 시세 변화에 누가 적응을 과연 못하겠어요. 근데 텀은 짧은데 폭도 크게 막 변하고 있어요. 이걸 적응한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적응력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이게 급변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어떻게 말로 설명이 좀 어려운데, 바뀐 상황에 내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냐 없냐에서 결판이 난다고 보는 거예요. 고분양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분양에 적응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요. 고물가에 적응하고 있고 고금리에 적응하고 있어요. 응? 막말로 우리가 과거에 제가 놀랐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이벤트 중에는 반포에 20평대에 24억 얘기 나올 때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때 밤에 침략하고 있는데 뉴스가 떴다는 거예요. 반포에 20평대 24억 5천에 팔려 치거래가 떴다. 네. 되게 아무튼 좀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일찍 왔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일찍 왔고, 야, 이제는 24억을 가지고서 건물이 아닌 아파트 20평대를 하나 살 수 있다는 그 현실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해야지. 우리는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땅값도 보세요. 저 삼성동 현대차에서 그 한전부지 그 낙찰 받을 때 말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면 1등 닦아보니까 현대 평당 4억 얼마에 받은 거죠. 그리고 기부 체납도 커요.
기부 찬합까지 하니까 평당 6억 얼마에 사는 꼴이에요. 2등 삼성하고 격차가 어때요? 커. 그럼 땅 한 평에 6억 얼마에 사는 현대는 망한다. 이게 당시 언론을 뒤덮었죠. 근데 그 오래전에 도쿄 긴자의 상업지역 땅 한 평에 얼마였냐고요? 30억. 홍콩 찜사초이의 땅값이 얼마였냐고요? 40억 평당. 맨하튼과 동급이에요. 찜사초이는 땅값이. 맨하튼이 상업지역 땅 한 평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에 3, 40억 갖고. 그래서 서울은 4억 써라. 글로벌 땅값 변화에 적응해야지. 적응이라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요. 적응이라니까. 이제는 아파트 20평대 20억 원대에 안 올라잖아요. 우리 적응했다니까. 그 적응을 일찍 한 사람이 있고 뒤늦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다만 시장이 서서히만 변해주면 뒤늦게 적응해도 다 기회가 존재해요. 근데 시장의 속도가 어떻게 갔냐는 거예요. 얘가 뛰었다, 걷다, 들어 누웠다. 그 페이스가 다 다른데 그때마다 적응을 탁탁 한다?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냥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이게 필요하다라는 인지를 하시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인지를 전혀 못한다면 말짱 황이다 이제. 백나 유튜브 많이 봐보십시오. 백나의 경제 그 유료 강의 들어보십시오. 이게 생깁니까? 이것은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이 덕목이 필요하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알고 계셔야지만 이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응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변화에. 그분은 가만히 보면은 투자 시장 말고도 어떤 분야든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이세요.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그 광진구 같은 경우는 여름이죠. 롯데캐슬 이스트포 같은 경우가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5억 원에 육박했다. 저기 한 14억 9천인가 될 거야. 아마 14억 8천인가. 98대 1 나왔어요. 여기도. 올 1월 달에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지. 당시에 가만히 보십시오. 대다수는 그 사람들은 1월 달에 집을 산다? 무모한 사람이었던 거고 정신 나간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평가하는 그분들은 1월 달에 집 산 사람들은 적응력이 빠른 분들이에요. 적응력이 남다른 분들이세요.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잘못된 일반 분양가의 환상에서 일단 깨어나자.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분양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분양가가 있고 조합원 분양가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에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은 개념적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을 사는 거예요. 다만 몇 평짜리로 조합원 자격을 얻냐의 문제인 것 뿐이지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집이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왜? 조합원은 조합원의 분양가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어떻죠?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어떻죠? 엄청 차이 나요. 근데 이 공식이 지난 정부 때 깨졌던 겁니다. 정부는 최대한 조합원이 되려는 생각을 버리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집을 사는 행위였고 재개발 재건축은 모든 시장을 선도하는 개념의 투자 상품이에요. 재건축이 오르는데 옆에 신축 아파트가 안 오르겠습니까? 신축 오르지. 신축 오르면 옆에 구축 안 올라요? 구축 오르지. 구축 오르면 옆에 빌라 안 올라요? 빌라 오르지. 도미노니까. 얘를 잡자. 재개발 재건축이 모든 집값 상승의 원흉이니 이거 잡자. 할 생각을 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 분양가 당첨의 환상을 더 키우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거 눌러. 그러니까 싸게 못 받게끔 괴롭혀. 조합 분양가 올리고 이거 올리고 일반 분양가 확 내려. 했더니 어떻게 되죠? 진짜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재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 더 싸. 땅 주인보다 손님이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정말 말 그대로 로또 분양이란 말을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시장에서? 아니. 의도된 유행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어떻습니까?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이제 이 메리트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제는 인위적으로 분양가 억제 정책도 불가하고요. 인플레이션까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급에 대해서는 딱 요 말이면 끝날 것 같아요. 더 비싸게 공급이 되던가 아니면 공급되지 않던가예요. 이거는 믿지도 마십시오. 이제 어렵지만 저렴한 공급이 나올 수 있다. 꿈 깨세요. 꿈 깨. 이제 꿈 깨.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비싸게 공급되든가 아니면 공급이 안 되든가. 이걸 깨우친 분들이 아까 말한 뉴스에 나오는 고분양가
고분양가에 외치고 있지만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청약을 노리는 사람이래 무주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장에도요. 자, 상승 요인 미분양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전국하고 서울, 경기, 인천 위주로 한번 볼게요. 역대 미분양 중에 가장 많았던 시절이 여기예요. 전국적인 미분양 최다량은 16만 호가 넘고요. 서울은 한 대단지 아파트 하나급이네요. 한 4,300세대. 경기도는 한 2만 8천. 인천은 7천인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졌죠. 그게 안 좋고 안 좋으면서 계속 미분양이 어떻게 돼요? 쌓이다가 최대치의 미분양이 13년도에 쌓였고 인천은 14년도에 찍어요. 그래도 이유가 있죠. 인천은 경기, 서울보다 어때요? 힘이 약해. 그리고 물량이 더 많아. 그래서 인천은 1년 있다가 정점을 찍습니다. 얘는 전국적으로 최대치는 훨씬 전이에요. 2008년도 때. 그때 찍어요. 아무튼 그랬다가 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전국적인 것은 7만 5천, 지금 6만 천. 서울은 2,000세대, 900세대. 경기도는 8,000세대, 5,000세대. 인천은 3,000세대, 1,200세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서울입니다. 이때가 제일 많을 때예요. 요게 13년 9월. 요때 미분양 최대치입니다. 4,300세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쫙 사라졌다가 딱 사라졌다가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언제예요? 올 2월이네. 그리고 어떻게 돼? 미분양이 줄지. 아무튼 줄고 있어요. 경기도는 미분양이 최대 많았을 때가 요때입니다. 요거. 13년도 말. 요때예요. 그러다가 확 내려왔다가 얘도 올 1월 달에 미분양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쭉 줄어서 이제 5,000세대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가 여러분 30만 개 도시가 있으니까 진짜 큰 도시예요. 이게 경기도도. 그거에 대비 지금 5,000세대, 이거 8,000세대는 사실 많은 미분양 아닙니다. 이게 지금요. 아까도 봤지만 경기도가 미분양 제일 많았을 때 2만 8천 나왔으니까. 이게 아무 도시나 찍어도 다 그러는데 올 초 대비 미분양이 줄고 있지 않은 곳은 없어요. 지금 다 감소하고 있어요. 일단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 그 심리 지수인 주택 가격 전망 지수, 아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 9월 달에 발표했는데 110이 넘었다. 100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다. 그 기준이 100인데요. 그거랑 이 미분양 주택을 한번 비교 분석해 봤는데 유의미한 증거 자료를 찾았어요. 이 파란색 이 선은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예요.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는 이거 이제 미분양인데 이거 그 6대 광역시로 한번 잡아봤어요. 6대 광역시로. 가만히 보세요. 미분양이 주니까 심리지수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여기는 뭐 보합 기간이죠. 보합 기간이고 여기서 미분양이 또 줄어. 심리지수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미분양이 늘어. 그럼 심리지수 내려오고. 둘은 어떤 관계예요?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좀 볼까요,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미분양은 늘고 심리지수도 좋아지는 것 같아. 이거 왜 그러죠? 뭔가 분명히 반대로 움직였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뭔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잘 봐요. 그럼 제가 이 그래프를 잠깐만 수정해 볼게요. 만약에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유례가 없는 낙폭인데요. 아무튼 자, 만약에 제가 그래프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린다면은 여기서 이 밑에 이거를 잠깐 제가 지워볼게요.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면 어차피 시작점과 끝은 같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죠? 이 과정을 좀 무시하고 보세요. 그러면 딱 맞아떨어져요. 미분양이 줄고 심리수 좋아지고 미분양이 늘고 여기서 미분양이 늘고 심리수 나빠지고 미분양이 줄고 좋아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이게 정상의 하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걸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심리가 얼어붙었던 게.
자연 발생적인 수요 공급 하에서 합리적인 이성사고로 심리지수가 반응을 뿌린 게 아니라 완전 인위적으로 냉각돼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요. 그럼 똑같이 돼요. 다 이해돼요. 이 둘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겁니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자, 입주 물량 얘기해 볼게요. 24년도에 서울 입주 물량을 조사한 데이터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어디서는 내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8,000세대, 7,100 세대 입주한다 그러고 어디서는 3,800세대 입주한대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아니, 24년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왜 연구기간, 발표 주체마다 다 다르냐는 거고, 기자들은 서울시 인터뷰하면 38,000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자료를 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것은 원룸형 아파트, 역세권 청년주택, 이거 아파트예요. 장기 전세주택 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맞습니까? 그래서 38,000 나와요. 이런 사전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내년도에 서울의 아파트는 38,000호가 입주할 겁니다. 얘기합니다. 거기 때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설 업체들에서 말하는 지금 만세대 이하, 이게 팩트의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면 서울 전체의 이 넓은 땅덩어리에 저 송파 헬리옥시티가 9,500세대니까 그거 단지 하나만큼도 내년도에 이 넓은 서울에 아파트, 신규 아파트 입주가 없고, 그 말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새 아파트가 하나도 들어서지 못하는 자치구가 내년도에 많다 적다? 굉장히 많다. 그럼 이것은 흔한 일이냐? 아니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흐름은 좀 알아두세요. 내년도면은 이제 급감합니다. 급감하고 입주 물량이 줄고요. 25년도에 약간 반등 나와요. 2025년도에. 그 후에 어떻게 된다? 다시 급감기로 간다. 근데 인플레까지 덮쳤다. 더 못 찍겠죠. 더 못 찍겠죠. 그리고 인플레는 못 찍게도 만들지만 늦게 지어지게끔도 합니다. 차질 없이 공사 중단 없이 됐을 때나 25년도에 입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얘기해 볼게요. 역전세가 끝나면 전세 대란이 시작될 확률이 전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시장은 급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급변동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 되게 예민한 시소인데 균형을 잃었다. 이 비유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균형을 잃었다. 정말 예민한 시소가 균형을 잃었다. 균형을 어떻게 한 번에 찾아가겠나. 이거는 계속 잃었습니다. 이게 많이 반복돼야지 멈추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역전세가 끝난다. 드디어 이제 집주인들이 그 고생이 끝났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집주인도 한시름 놓고 세입자도 한시름 놓는 그런 평화 상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것이냐. 아니요. 바로 전세 대란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 너무 짧은 시국에 전세 대란에서 역전세 왔다가 또 다시 전세 대란 되고 봄, 가을은 없고 겨울, 여름, 겨울, 여름. 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기후 변화에 빨리 적응하셔야 돼. 그 이유는 일단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차 시장의 급변 요인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지금 전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죠.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 중에 원래 전세가 68%였죠. 한 10건 중에 7건은 전세였어. 월세가 3건이었다면은 역전됐었죠. 47%. 그러니까 월세가 53%, 전세 47% 내려왔다가 최근 보니까 한 62%까지. 10건 중에 6건은 이제 전세더라. 결국에는 아파트 전세는 금리와 연관이 높았던 겁니다. 일단은 시중금리 이렇게 낮춰주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전세를 건너가는. 근데 뭐라 그러죠? 우리는 약간의 변화를, 그러니까 단정 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일이 오늘의 반복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워낙에 많아요. 그러니까 뭐랬죠? 야, 전세 안 찾는데? 전세 소멸될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편적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면 계속 그게 유지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분들은 30%, 20%, 10%까지 내려가는 줄 알았나 보죠? 월세 90% 되고. 근데 나중에 말입니다. 월세의 비중이 더 올라가는 날은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본은 되게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집이 비싸지 않다. 또 미국도 하우스인데 이거 5억밖에 안 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근데요, 렌트비가 아주 사람 녹아내리게 합니다. 죽습니다. 반 죽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물가 상승이 훨씬 높습니다.
일본 빼고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고마운 제도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비중은 점점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집주인들의 생각이 임차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임차인들의 생각이 임차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벌어진 것은 마치 세입자분들의 판단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 마냥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말한 일반 분양가가 저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건 아주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정석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올 초 대비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서울에 전세 물량이 올 초 대비 많이 줄었어요. 매물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웃긴 건 올 초의 전세 매물은 쌌어. 지금 전세 매물은 비싸요. 그리고 이제 매물도 많이 늘었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 올 초에 매매 매물들의 가격 수준하고 지금 나오는 매매 매물들의 가격 수준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해 보면 아파트 전세는 작년 말에 바닥을 찍은 게 맞고요. 빌라 전세는 현재가 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전세와 빌라 전세의 차이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상승 요인, 마지막 인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 터지고서 돈을 많이 풀고 초반에 벌어진 인플레이션은 자산 인플레였습니다. 코인이 날아가고 주식이 오르고 급등을 하고 부동산도 날아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자산값이 튀어 올라가는 자산 인플레였다면 지금부터는 본연의 인플레가 터진 것이죠. 원가 부분, 비용 부분, 물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본연의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래서 공사비 상승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공사비가 오르면은 분양가 안 오르겠습니까? 분양가 오르고 분양가 오르면은 옆에 신축 아파트도 올라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어졌으니 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늘었대요. 그럼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개가 오르면 구축도 오르는 원가 측면의 상승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아파트 짓는데 공사비 들고 비용이 늘어난다 라면은 사업성은 주는데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리스크는 커진다 라면은 공급은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애들도 각종 공급 계획은 원점 재검토 및 공급 시기가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지하철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파트가 아니라 모든 원재료와 인간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들은 지연됩니다. 그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업 막바지에서 이주랑 이거 앞두고 있는 후 작업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착공, 그 다음에 곧 공사 이제 갓 들어간 친구들 다 지연 불가피합니다. 이제 추가 분담금 인상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부가형 3구역이 사업비 1조가 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분양가에 녹여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더 비싸게 공급되든가 공급이 안 되든가 둘 중에 하나지 저렴한 공급을 기다리고 있다? 그건 뭐다? 적응을 못하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제발 적응하시라고 제발. 이 인플레이션 진짜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비용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힘이 강한 부동산 말고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아주 겸손한 그런 부동산들이 얘네도 오를 수 있구나라는 모멘텀이 제공될 거다. 예를 들면 대형 아파트라든지 전에 올려드린 그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말한 주상복합이라든지 이 체제 하에서는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어떤 이 주상복합들은 16년, 뭐 15년 보니까 20%도 채 못 오른 주상복합들 1년에 상승률이 1%가 채 안 되는 0. 몇 프로 오른 애들 이런 애들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이 이유 하나만으로 올라갈 수 있다. 가급적이 뭐다? 장기 목적보다는 중단기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투자보다는 실입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 차이는 없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승 요인 중에 강남 얘기 좀 할게요. 강남 부유폐, 그 다음에 강남 부유폐란 말이 만들어졌었고 또 강남 부유폐가 끝났다. 이런 주장도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강남 부유폐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강남의 어떤 총체적인 가격 레벨업. 강남도 양극화예요.
강남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 또 서울이라는 곳에서 봤을 때는 양극화를 부추기는 지역 중에 탑인 지역이죠. 강남이 만들어졌고 얘가 점점 잘나지면 잘나질수록 서울 전체적인 양극화 수준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난 강남도 안에 들여다보니 강남 안에서도 양극화가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반등 때도 잘난 애들이 반등을 많이 했고 강남이 좀 떨어지는 아파트나 떨어지는 부동산들은 뭐죠? 이제서 반등하고 있어요. 이게 뭐다? 총체적인 가격 레벨업과 그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에 보다 적응이 진행 중이다 지금. 근데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강남에 살아서 적응력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적응력이 좋았기 때문에 강남에 살고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쪽에는 적응력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빈도가 높아요. 아무튼 적응이 빨라요. 그게 그분들이 통계 박사고 경제학 전공해서가 아니라니까. 그냥 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혜를 육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니까. 그래서 강남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오르는 애들까지 지금 이제 레벨업. 너 빨리 와. 뭐 하고 있니? 다 내팽개치고 나만 잘났다고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무줄 기차를 자꾸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줄 끊어져요. 줄 끊어질 정도는 못 가. 근데 멈춰 서야 돼요. 쟤네 좀 올 때까지 앞쪽에서 기다려야 돼. 그게 지금 강남 벌어지고 있어요.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응 사례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포의 새 아파트 30평대는 얼마에 적응하고 있죠? 40억. 40억대에 적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 이 모임이 반포 뭐 어떤 뭐 저기 뉴코아에서 하는 문화센터 강의라면은 여기 이제 단결이에요. 그냥 똘똘 뭉치, 그게 공감하는 하나 이슈라니까요, 지금. 30평대 40억은 기본이지라는 그 공간과 적응이 거긴 서 있고 외지인들은 실제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어렵겠죠. 그리고 개포주공 1단지가 입주하고 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입주하면은 강남구는 가장 극심한 공급 부족으로 돌입한다. 개포주공 1단지 이거 이름 뭐예요? 아파트. 맞아. 대단하시네요. 네.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개포. 갑자기 막 이렇게 욱하해지는 아파트 이름. 이것도 유행인데 그렇게 해야지만 있어 보이나 봐요. 이게 참 우리나라 이게 진짜 미치겠네요, 진짜. 아무튼 DH 퍼스트 아이파크 개포인데요. 사람 이름도 그렇게 지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못 외우게. 아무튼 얘가 입주하고 나면은 그 후에 강남구는 정말 극심한 공급 부족으로 간다. 코딱지만한 애들은 입주 있어요. 근데 저렇게 뭐 몇천 세대 딱 이런 거 있죠? 없어. 그러면 뭐 기다려야 되냐면요. 개포 5, 6, 7단지도 큰 건 아니지만 그거 기다려야 되고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입주 기다려야 되고요. 압구정동 입주 기다려야 돼요. 송파랑 강동구는요. 송파랑 강동구도 심각해요. 둔촌주공 이제 입주하고 나면요. 그거 마지막이에요. 그 후에 매머드급 단지 입주 없어요. 다 콩알탕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둔촌주공은 강동구지만 생활권이 딱 이 중간에 걸쳐있기 때문에 반씩 나눠 먹는 거예요. 반씩 소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반씩. 근데 송파도 이 둔촌주공 입주 후에 뭐 기다려야 되냐면 입주를, 큰 대형 입주는 올림픽 선수촌하고요. 올림픽 회밀이하고요. 아시아 선수촌. 한 15년 기다려야 돼. 자, 어떤 생길까, 이제? 강남 불패 끝날까요, 과연? 그럼 이 원흉이 어디서 온 거냐? 내가 얘기하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박원순 시장을 깨워야 돼요, 지금.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봐야 돼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 마지막 입주와 다음 입주가 이게 거의 입주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저 송파의 5호선 라인 쪽 그 콩알탕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송파에서. 그걸 어떻게 송파 입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되지도 않는다고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서초구는 좀 달라요. 서초구는 상대적으로 중단기 공급량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뉘어요. 강남구는 제일 심해요. 제일 심하고 제일 먼저 돌입해요. 공급 부족으로. 완전 들어가고요. 송파 강동구는
마지막 둔촌주공 이거예요. 야, 둔촌주공 온다. 다 죽었다가 아니라 저거 끝난 후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괜히 이번에 전세 싸다고 들어왔다가 봉변당합니다. 그 싸다고 30평대 전세 6억대까지 빠졌었습니다. 그 들어왔다가 4억 그냥 한 번에 준비해야 된다. 응? 봉변이에요, 봉변. 전세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24년 6월 이후에 역전세가 사라질 예정임을 주목하자. 22년도 6월 달이 최고 전세 금액 들어간 때예요. 최고가. 물론 항상 뭐 전제 조건이죠. 올 초에 나왔던 뉴스 기사 읽어드리면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연말에 역전세가 너무 커질 거다. 근데 왜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고 단정을 짓고 얘기합니까? 전세가 많이 올라왔고 아파트 역전세 충족은 완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내년 6월 이후에는 완충이 더 돼 있을 것이고 뭐다? 그 후에는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이제. 안 한다고요. 바로 전세자라는 키워드가 바뀝니다, 이제요. 그냥 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서서히 변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뭐 완만하고 서서히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요인 잠깐 볼게요. 하락 요인은 일단은 많이 오른 게 제일 큰 문제죠. 허리 가격. 빠지기 전에 최고가. 이번에 빠졌을 때 최저가의 중간 가격. 그래서 쭉 빠졌다가 튀어 올랐는데 최고점, 최저점과 반등. 이 중간. 여기가 허리 가격이고 여기 도달하면 뭐다? 일단은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단기간에 엄청 오른 거예요. 응? 아까도 봤지만 우리 그렇게 짧은 시간 뭐 9달 동안에 6억 오르고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지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삐죽고 올라온 거 이런 거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당연히 아직 못 가고 있다 기다리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 늦게 오를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허리 와 있다. 허리 와 있다면은 올 연말에 이제 경기 침체 뉴스가 막 뒤덮으면은 여긴가 보다 하면서 말씀드렸죠. 데드캣 바운스다 하면서 데드캣 바운스는 뭐죠?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 화면을 뚫고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즉 올 초에 9달 동안 올랐던 것은 더 큰 하락을 위한 준비 자세다. 이게 데드캣 바운스예요. 그래서 그걸 동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금매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열리는 것이고 물론 그걸 위해서는 저 폭락론자분들 더 떠들게 도와주는 게 원래 맞는 것이지만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까. 이걸 뚫고 허리 라인은 뭐다? 아무튼 덤비지 마라. 허리 라인은 덤비는 게 아니다. 그리고 허리 가격 도달한 부동산은 일단은 중단기 휴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V자 반등으로 올해 딱 보니까 올해 허리까지 올라온 애들은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V자로 올라오면서 일단 갭이 커졌어요. 올 초에 5억으로 살 수 있었던 애는 전세 끼고 살 수 있었던 애는 지금 7억 돼 있어요. 그리고 뭐 7억으로 살 수 있었던 애는 지금 뭐 10억 필요하대요. 갭이 커졌고 전세가가 내려갔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에서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이런 애들은 뭐다? 이거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허리 도달한 부동산들의 공통된 두 가지 특징입니다. 갭 금액 커졌어, 전세 가격 내려갔어. 이건 뭐예요? 상승 압력이 일단 약해진 거예요. 얘네들은. 마지막 하나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리 가격을 이제 뚫고 올라가도 되는 타이밍이 아마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 안에 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목적지가 어디죠?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허리 전고점. 한 번에 관통이 될지 여기서 한 번 비비적거릴지 확률은 비비적거릴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돌파가 나온다면 전고점까지 뚫어버린다면 이제 그때는 몰라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그냥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 이게 말 그대로 랠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아무튼 적응력이다. 적응력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은 뭐 바뀌는 시세에 대한 적응이라면 이때 뭐예요? 화폐같이 하락하는 속도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기본에 깔고 가셔야 돼요. 다만 이번 급락장에서는 화폐같이 하락 이것보다도 아파트 재화가 그 자산의 가격 자체에 집중하면은 적응하면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만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속도를 잘 느끼고 그 화폐 가치가 추락하고 화폐가 의미 없어지는 속도를 내가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나마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다른 유형의 적응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연준에서 말하는 그 멘트들을 계속 우리는 퍼나르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 연준에서 물가 잡는 게 대명분이고 경제에는 두 번째인 명분을 얘기하자면 한국은행이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미션이 뭐예요? 제1의 미션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에요, 여러분. 금리가 추가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적어도요. 지금 한 차례 정도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더 봐서 한두 차례 여력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차례 올리는데 빅스텝 할 수 있다고 봐요. 빅스텝을 갈 수도 있어. 어차피 우리한테 두 번의 기회는 없다. 마지막 한 번밖에 못 올린다면 이거라도 한번 발악을 하자. 왜 발악을 얘기하죠? 데드캣 바운스는요. 부동산이 아니라 금리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180도 다른 얘기인데 데드캣 바운스가 뭐라 그랬죠? 막 오른 게 잠깐 빠졌다가 잠깐 올랐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 요거 끝나기 직전에 어떤 이 대하락 전에 벌어지는 작은 상승.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데 부동산이 아니라 금리가 될 겁니다. 대발악을 하겠죠. 연말에 아주 그냥 지금 조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발악을 할 분위기 잡는 거 보이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금리든 뭐든 간에 물가든 뭐든 간에 경제라는 밑밥 그 바탕 안에서 모든 게 진행되는 것인데 정말 경제를 다 죽이고 초과상관 다 태우고 그 빈도 잡아서 승리했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거를? 이게 거의 임계시에 봉착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다만 멘트는 아직도 멀었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길어질 수 있대. 그게 나는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상황만 믿을래요. 그럼 제가 믿는 상황은 뭐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핵심 키워드는 금리가 아니라 저는 유동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미국에서 말하는 것들이 퍼나르고 해석하고 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아요. 다만 상황은 믿는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상황이 있냐?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개발보다 더 큰 개발은 무슨 개발이 있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개발 준비 역사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프리카 개발은 100원 넣고 10,000원, 10만 원에 뽑아먹는 게임이에요. 저 왕세자 놈은 네옴시티 하고 싶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여기 오세훈 시장이 서울 용산을 스마트시티 하겠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미국에서 스위스로 26개 국가 불러서 우리나라 불려갔죠? 오라고 하니까 간 거죠? 가서 재건 사업 얘기하면서 뭐라고 발표하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스마트시티로 가겠다. 스마트시티가 뭐예요?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과 이 건설이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과 이 4차 산업이 결합된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한 나라들 여러분 세상에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만드는 이 집은 말입니다. 그 잘난 선진국 유럽 사람들도 우리나라 집 보고 놀래요. 왜 놀라는 줄 아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어? 한국은 유별나다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 4차 산업 기술이 또 떨어지긴 합니까? 안 떨어지지. 해먹을 게 많다고 한국은요 지금 이게. 아직까지 건재한 건 뭐죠? 기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미국 놈들이 오른팔로 잡아주고 따라와. 앞으로 이 땅에서 벌어질 많은 현상들을 예측하거나 이해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여기는 미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속세가 줄어들 거예요. 증여세가 줄어들 거고 규제지역 용산하고 강남 3구 규제지역 대한민국 땅에서 규제지라는 말은 다 사라질 거고 이게 왜 그럴까요? 보수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미국화된 정책만 쓰는 겁니다. 저 한 장관님께서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민청 발표한 거예요. 이민청이 어느 나라 제도입니까? 어느 나라 정책입니까? 미국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꼭 필요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언제까지 출산으로 인구 증가시킵니까?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이나 출산율로 인구 증가시켰고 웬만한 나라들 다 뭡니까? 인구를 지금 뺏어먹기 싸움하고 있잖아요. 이민으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이민청은 꼭 필요한 제도고 빨리 했었어야 되지. 근데 그게 한 장관이 머리에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미국이라고 지금. 그럼 보세요. 우크라이나 또 이제 개발해야 돼. 아프리카 개발도 해야 돼. 온 나라들이 다 스마트 시티며, 다 중심부 다 개발시키겠대. 게다가 이 4차 산업 기술 분야를 넘어서서 지금 우주며 이 과학기술 분야면 모든 것도 총체적으로 돈 쓸 일이 태산인데
유동성 계속 긴축으로 간다고요? 이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한 번도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지만 정황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들을. 공통적인 준비사항은 뭐가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CBDC. 사람답게 사는 국가라면 지금 이거 디지털 화폐잖아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 말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얘는 유동성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누가 돈을 종이돈 찍어내고 누가 동전 만듭니까? 숫자로 주판통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가상의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요, 이제. 이게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기술과 이 정책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 질서 속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요. 근데 계속 금리 얘기하고 있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진짜 이게. 키워드는 유동성에 다시 돌고 돈다니까? 유동성에서. 금리, 또 경기 침체, 다시 또 유동성. 그 유동성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유동성을 가기 위해서는 역대 사상 저금리라는 전제 조건이 꼭 필수예요. 필수예요. 그 판이 필요하고 내년도 보세요. 미국 우리나라 4월 총선 있지? 미국은 그 말에 그 대선 있어요. 그럼 상반기 돈 안 풉니까? 지금부터 빨리 풀기 시작해주면 그게 반응이 오잖아요. 일단은. 근데 뭐 자꾸 긴축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고 있어. 바이든이 바보인 줄 아세요? 바보 아니에요. 이 하락 요인도 보세요. 글로벌 경기 침체죠, 이제. 근데 저는 이 저성장은 우리나라가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의 어떤 체질 개선에 들어간 게 맞죠. 예를 들면 이 양자 기술이나 4차 산업 기술은 전 세계의 기술 다 합쳐봤자 미국이랑 국가 하나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냉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대다수의 인지 상태에서 냉전이 맞지만 소수에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냉전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술 측면에서. 그러면 그 미국하고 양자 기술을 제일 많은 교류와 연구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아무튼 저성장은 가는 거지.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규모 속에서는 이게 필요해.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열쇠는 아직 몇 개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글로벌을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번 위기를 잘 선방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도 아시길 바라요. 약간의 국뽕까지는 아니어도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이미 지금 시작된 거예요. 다만 이 지표가 연말에 나올 거라고요. 연말 연초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통계보다 빠르다라는 얘기는 단순 부동산 하나가 아니라 이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모든 상황이 통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 또는 내 주변에 누가 너무너무 뭐가 잘 되더라.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모인 거야, 여기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모인 거예요. 아무튼 뭐 하나 얻어가면 돼. 얼마나 시간이 많아. 근데 내려놨어. 그게 나. 뭐 안 되는데 바람이 안 부는데 연은 어떻게 날려요? 집에서 연 잘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응? 어떻게 맨날 365일 내내 연이 한 대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응?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거 시작된 거고, 근데 막상 연말 연초에 지표로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라는 게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떡하냐, 이제 진짜. 죽었구나. 응? 그리고 또 우리 또 방송에 나와서 유능한 채널에 나와서 머리 허여신 우리 반 할아버지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 경험상 이번에 이거 오래 간다. 그분이 머리가 허옇지 않으면 믿음이 안 갈 것 같은데 믿음이 확 가요 또. 저 경험과 저 연륜에서 나오는 인사이트가 있을 텐데 이거 오래 간다고 얘기하고 잘하면 항상 얘기해요. 잘하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오래 간다. 잘하면 어떻게 한 단서가 있는데 단서는 짧고 목소리가 작으니까 안 들리고 오래 간다만 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가 못 사신 분들은 이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게임터에게 또 들어갈 거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중장기보다는 경기 침체는 당연히 인정한다. 다만 이게 정말 긴 침체가 올 것이냐. 그러기에는 세상의 변화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 지금도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서로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맞춰볼게요. 대다수의 인지를 한번 맞춰볼게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맞습니까? 공감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돈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달러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습니까,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으면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고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달러는 생명입니다. 거기까지 돈이 닿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요? 근데 이 돈이 지금 이렇게 뭐 막 넘쳐난다고요? 아예. 과거 대비라는 얘기죠. 한참 멀었어요. 더 풀어야 됩니다. 더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산 변동의 패턴처럼 경기 흐름도 뭐다? V자. 다른 말로 급. 변동이 크다. 그리고 결국 유동성 해법, 돈 풀어서 또 해결하는 그 일이 재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저금리 초석은 필수예요.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1은 2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필수인 거예요. 유동성 풀리기 전에는. 저금리에서 깝니다. 일단은요. 부정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긍정 위에서 부정을 논하시길 바라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지.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적어본 이유는 이것을 한 페이지로 보지 않으면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를 모아서 적어보니까 조정도가 잡히고, 그리고 되게 불안하다, 왠지 모를 뭔가 그 깨름직한 그런 것들, 그런 대부분 이제 대외적인 경제나 어떤 정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3년 부동산 하반기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연말에 다가올 기회가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요건에서 정도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런 신호가 진짜로 나온다면은 밤에 설레서 잠이 안 오셔야 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겁이 나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잘 때, 누군가는 똑같은 시기에 설레어서 잠을 못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과 우리 부장부 분들이 후자의 설레임으로 그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박별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